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사사건건입니다. 자,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 호우 피해죠? 그렇습니다. 사망 9명, 실종 7명입니다. 네, 인명 피해도 많이 생겼어요. 자, 인명 피해 저희 정리해놓은 그래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그런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피한 이재민의 경우에도 411세대에 600명 정도이고 일시 대피한 그런 이제 인원의 경우에도 718세대 1232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기상센터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 또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더 내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은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수도권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늘은 주로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오늘 비가 소강 상태에 든 곳이 많았지만 경기 남부 지역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 대부분 지역엔 호우경보가, 경북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체 전선이 주로 충청 지역에 머물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대전에는 158, 충북 괴산엔 135, 청주엔 128mm 등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지금부터는 다시 비구름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앞으로는 충청에 이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 지역엔 최대 300, 그밖에 충청과 전북 지역엔 100에서 200,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도 50에서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과 전남 지역에 2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던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큰 비는 당분간은 충청권에 집중될 거라는 예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비가 계속되니까 산사태 위험이 더 커져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누적된 이런 비가 있기 때문에 산사태 그리고 붕괴 피해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이제 산사태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보면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강원 횡성, 경기 광명, 군포, 부천, 양평, 서울, 관악, 세종 등의 7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산사태 주의보도 이제 33개 시군구에 내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그 실제로 이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상향 발령돼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미 땅이 이제 물을 많이 머금었어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보죠. 죄송한 마음 직접 사과입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오늘 첫 사과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천 홍수와 도심 침수의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이상 기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상 계측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도 열고 수해 대책 논의했죠. 어떤 거 내놨습니까? 2시부터 이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피해가 신속하게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와 관련된 지출이라든지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같이 이제 마련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또 내년 예산에 이 수해 복구와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일단 이 취약지 주거 안정 대책이라든지 배수 시설 등의 재해 관련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잘 하기 위해서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수해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이제 필요 자금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네. 좀 주목이 되는 게 이번에 침수 차량 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금융기관 등에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들의 어떤 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 영업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복구 지원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좀 금융 지원을 받았던 거에 대한 만기 연장 이런 것들도 이제 강구를 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당정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좀 나올지 발표가 나오는 대로 다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얼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예고한 대로 이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알렸는데 이 가처분 신청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는데 수혜 때문에 국민들이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가처분 내용이 뭐 어떤 논리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동안 예상을 했던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공언한 바도 있는데 일단 비대위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한 과정에 절차적으로 무리수가 있었다.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하다라는 게 이제 핵심 논리로 보이고요. 그게 예를 들면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과 관련된 결정에는 또 이제 최고위원회 출석을 해서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되게 문제 삼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이 침해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신청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죠. 일단 13일에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어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좀 만나보겠다 이런 의사를 좀 보였는데 움직임이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애초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려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는 연락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 쪽에서 만날 결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론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모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동안 이 절차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좀 이 빈 공간들에 대해서는 당원을 고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메꿔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돼서는 그다지 이제 뭐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도 인용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주류는 인용이 안 될 것이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죠.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볼까요? 반도체 미국이 이끌어야 합니다. 네. 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지원에 2,800억 달러를 이제 지출하겠다라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건데요. 우리 돈으로 이게 360조 원 가량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360조 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킨 것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 지원을 하고 또 연구 개발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을 건립할 때 세액 공제를 한다 뭐 이런 내용 등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수혜를 입을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기업 중에서는 대만의 TSMC 그리고 최근에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 등이 이제 큰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 일본, 타이완하고 이제 이른바 이제 칩4 동맹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결부되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법안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칩4, 그러니까 반도체를 고리로 한 4개 나라의 동맹이에요.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자리에서도 이게 좀 언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비회담 참여를 공식적으로 통보를 이미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중국 측에 설명을 했고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 중국이 좀 이렇게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외부 영향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의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 칩4 회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문제를 삼을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뭐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것은 일단 이 회의에 들어가서 적어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라도 해달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중국의 입장이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지금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칩4 회의가 앞으로 이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변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반도체 주요 시장 중 하나죠. 또 중국이 과연 입장이 정말로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바뀐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